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선병원 감염내과 김광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잠복결핵에 대해서입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잠복결핵도 전염성이 있느냐, 이게 가족들한테도 전파가 되느냐, 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잠복결핵은 말 그대로 잠복입니다. 전염성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전염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활동성 결핵입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으로 진단되셨다면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염성이 없다면 굳이 잠복결핵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잠복결핵 자체가 그대로 잠복 상태로 계속 있다고 한다면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역 억제 상태가 되거나 또는 고령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잠복결핵,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확률을 보면은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나이 35세 기준으로 해서 잠복결핵 검사를 검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평생을 살면서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갈 확률을 5%에서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 정도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5%라면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명 중에 1명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치료를 원치 않으신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환자분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 확률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잠복결핵에 대해서 산정 특례를 해주기 때문에 검사비나 또는 치료비에 대해서 부상으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 조건에 관련돼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예시를 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나이가 50세 된 사람이 잠복결핵 검사를 검진 목적으로 하셨을 때 양성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5세에서 평생을 살면서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5%에서 10%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0세라면 이미 앞으로 살 기대 수명이 15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확률 자체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의료진이 잠복결핵에 관련돼서 치료를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강하게 할 수는 없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게 됩니다. 반대로 환자가 나이가 25세인 경우, 그러면 35세보다 기대 수명이 10년 정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진이 강력하게 잠복결핵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요. 가령 45세 남자가 본인 동거인, 가령 그래서 본인 아내가 활동성 폐결핵에 걸렸을 경우 접촉자의 분류가 돼서 잠복결핵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온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은 나이로 봤을 때는 기대 수명이 10년을 더 늘어났기 때문에 5%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경우 잠복결핵 검사를 한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 없이 체온 검진을 한 게 아니고 검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환자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경우 또는 암이라든지 특히 혈액암에 걸려 있거나 면역 억제 상태, 가령 들어서 HIV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마지막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고령이신 분이 직장의 체온 검진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대 수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잠복결핵에 대해서 치료를 저희가 권유를 하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고령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 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핵예방법 13조에 따르면은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서 사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에 가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잠복결핵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은 이소니아지드라는 약과 림파민이라고 하는 약을 복합으로 사용해서 3개월 동안 치료하는 것을 가장 권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해외, 특히 WHO에서는 아이소니아지드 9개월 단독요법을 가장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림팜핀 단독을 해서 4개월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각기 치료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은 하다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이 중도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이소니아지드 플러스 림팜핀 복합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이 잘 따라와 주시지만 약제를 2가지로 쓰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선병원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권유하는 아이소니아지드 플러스 림팜핀 복합요법으로 3개월 요법을 가장 표준 치료로 생각하고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약이 먹게 되면 부작용 부분을 또 많이 물어보시고 치료에 대해서 이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핵약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아이소니아지드는 되게 이제 하얀색 알약 3알짜리고요.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간 독성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간 수치라고 하는 거는 AST, ALT 또는 OTPT라는 수치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수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성달 수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주는 필수고요. 또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 어떤 약제들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말초 신경염도 생길 수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지만은 단기요법이고 또 저희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같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잘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약제로는 림팜핀이 있습니다. 림팜핀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을 모두 빨갛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소변이고요. 소변을 보시면 빨갛게 나오고 심하신 분은 땀이라든지 침도 빨갛게 나옵니다. 소변을 보실 때 혈뇨가 아닌가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지만은 소변이 혈뇨는 아니고 그냥 약에 의해서 착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림팜핀은 물론 간 수치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혈소판을 낮추는 것도 있고 피부에 여러 병변을 또 만드는 어떤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약제를 3개월간 투여를 할 때 3개월치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나눠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환자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지 또는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또는 피부에 무슨 병변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 외래로 전화를 주시면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방문하셔가지고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는지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중단하는 경우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간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 첫 번째는 저희가 간장제를 먼저 투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중단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복합요법에서 단독요법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마쳤으면은 이 잠복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잠복혈액 검사는 혈액 검사 또는 피부 반응 검사가 있는데요. 이 2가지 검사는 모두 면역학적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균이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혈액 치료를 다 마쳐도 이 검사는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를 마치고 나서 내 몸에 있는 결핵균이 모두 사멸됐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많은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잠복혈액 감염자가 치료를 한 군과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을 봤을 때 치료를 한 군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정특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정특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잠복결핵으로 진단됐을 경우에 검사비나 치료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중간에 하다가 이후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을 하셨다가 다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우 6개월이 초과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는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핵에 기왕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잠복혈액 검사 자체가 양성으로 뜹니다. 근데 기관에서 사실 그런 분들은 잠복혈액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죠. 당연히 양성으로 뜨니까요. 그런데 기관에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잠복혈액 감염자로 분류가 돼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료 전에 충분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약제와 관련된 어떤 부작용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회피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선병원에서는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과 충분한 숙련된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수의 환자 진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껏 문제없이 치료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는 대전선병원의 감염내과 김광민이었습니다.